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8페이지 05번 테마 여러분 별표시 하나 큼지막하게 하시고 취득시기 봅니다.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볼 것이냐. 취득시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잖아요.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게 의미가 되겠죠. 계약한 날부터인지 잔금주기일로부터인지 등기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지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금 성립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느냐에 따라 납세금 성립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먼저 제일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과 현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계약상 잔금지기비를 취득시로 하는데요. 그 계약상 잔금지기일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게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이 경과하는 날입니다. 시험에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기일로 하나, 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보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계약상 잔금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객관성은 있지만 자, 취득 시기를 예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개인 간 거래인데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일반인들이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요. 어떤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된 때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지.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지급, 사실상 잔금지급이 헷갈리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헷갈린다고 바꿨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취득 시기 어느 때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이래요. 시험에서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어느 때다? 계약상 잔금지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죠. 계약서와 상관없이. 자, 머리 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국수 공판법. 에브리바디다 같이 시작. 국수 공판법의 경우만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로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 객관성이 입증되죠. 잔금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2016년 5월 10일인데 실제는 5월 15일 날 치러지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으니까 입증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이것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 확실하죠? 근데 단 화해 포기인락 자백간주, 즉 의제 자백에 의한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소송 전취주의에 따라서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잔금지급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 조서상으로 또는 화해한 판결로 잔금지급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어느 때다? 자, 이거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화해나 포기, 자백간주한 거 제외하고. 미음번 법인장부에서 증명되는 취득.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시험에서 사례 문제에서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거나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거나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는 이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잔금지급일이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네? 사실상 잔금지급일.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얘기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근데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이고요. 근데 양가로 3번을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요. 양가로 3번.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뭐 이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준다는 얘기인데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등기 등록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법령의 반대속으로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등기 등록 반드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약 해제가 있고 해진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연부 취득이요. 가로 안에 화살표를 보니까 취득가액 가격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에 적용받는 것은 제외한다. 즉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연부 취득 요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박스 안에 보니까 연부란 뭐냐?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월부로 뭘 취득하면 다달이 대금 갚아나가는 거고 연부로 취득하면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금을 갚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부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부 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 연부 거래는 대개 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거래를 하면서 연부 거래 안 하겠죠? 예. 자, 몇 년에 걸쳐서 속 터져 죽겠지 뭐. 그러니까 대개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를 할 때 단기간 내 이런 대금, 잔금,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단기간 내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연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원씩 자,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 거래로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16년 5월 10일이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었는데 실제로는 5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이 사실상 연부금이 지급된 요때를 취득시기로 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때 다만 취득세 계산은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요해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근데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은 10억이었지만 8억 원이었다 그러면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된 이 연부금액,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해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또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때를 취득시기로 해서 이때부터 신고 납부합니다. 요해 지급한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하고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한 번에 50억, 500억, 5천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취득세 목돈 나가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단위가 큰 경우에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바꾼다 뻔하죠.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자,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일입니다. 연부금 지급일.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연부금을 완불하기 전에 등기일에 따르면 그 등기일에 일시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3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 취득시를 언제로 하느냐? 계약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낙성 본료시 계약이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야, 넌 도대체 맨날 아이고 하는 일이 너 요번에 또 빌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사업 실패해가지고 또 야, 너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한 2천만 원 줄까? 상대방이 내가 청약했죠?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절했죠? 증여계약 이렇게 불성립합니다. 근데 친구야, 그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진정한 친구들은 진짜 친구들끼리 돈거래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친구가 어려울 때 제 친구 중에서도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그 힘들어하니까 다른 친구가 자 억대의 돈을 그냥 갖다 써라 그냥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또 아름다운 것이 괜찮아 그러면서 그걸 안 갖다 쓰고 그렇지 친구들이 있고 저는 밥하고 술은 사주는데 어떻게 억대의 돈을 빌려줘? 그냥 밥하고 술은 사주고 그랬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친구야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픈데 내 같은 돈이 이렇게 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네가 좀 갖다가 좀 써라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 청약했는데 상대방이 승낙하고 증여는 이렇게 낙성분료시 계약이라고 그랬죠? 네,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예요. 증여는 계약한 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했냐? 증여는 땀만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아 보세요.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냥 전 재산 어디다 기부한다고 해놓고서 하룻밤만 자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반만 하자. 하룻밤만 또 자면 반에 반만 하자. 막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일을 취득시효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효하고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죠. 유중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 유중계시를 취득시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친구야 도와줄 거야? 고마워 친구야. 이런 거는 자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이거 멋대로 지들이 계약한 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취득시효에? 등기일이요. 근데 그래서 아까 원칙 계약일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증여는 서면에 의해서 계약합니다. 아유 내가 저 얼마 이렇게 뭐 전 재산 기부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개 증여는 서면에 의해서 증여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같으면 언제 등기 전 해주겠다 이런 걸 다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증여하기로 한 X 같은 거 이렇게 우리 TV 보면 그 판넬 들고서 사진 찍잖아요. 기념사 관계자들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땀만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증여 원칙 이렇게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여튼 계약일이고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봅니다. 29페이지 양가로 3번 이것도 계약 해지인데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양가로 3번에 특별히 그 아까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지 양가로 3번 있었고 상단에 29페이지 양가로 3번의 계약 해제 특히 양가로 3번 요거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있죠? 예, 별 표시해놓고 특별히 또 좀 기억합니다. 주의해서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이거 특별히 주의하시라고요. 다만 요 계약 해제 봅니다. 옛날에는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내용이 달랐는데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역시 입증이 될 때 화해조서, 인락조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내시면 낼 필요 없고요. 똑같죠?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의 계약 해제가 지금은 똑같습니다. 옛날엔 달랐는데 지금 똑같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바꿔내는다 똑같아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이렇게 계약 해제가 있을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자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반대 속도 알아두시고요. 3번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요. 동그라미 1번 위 지금까지 얘기한 1부터 3까지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언제?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을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순환에 물어봤던 건데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주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X요. 다시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주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OX요. 맞습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주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주일이 빠르면 원래 계약상 잔금주일이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주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요. X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보세요. 국가 지자체로부터 주겠다.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주일이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주일이 빠르면 원래 사실상 잔금주일이고 그러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응용력을 발휘해야 돼. 대충 찍지 말고.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또 질문 드립니다. 잘해봐야지. 이번엔 잘해보고. 자, 잊어먹지 않겠어요. 이번에 또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불화받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불화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주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번에는. 왜 X예요? 제가 무상 취득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를. 유상으로 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주일이지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시는 언제로 해야 돼? 무상 취득하면 언제라고 아까 봤어요? 금방? 계약일. 그러니까 국가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취득세 취득 시기나 과세 표준 문제 풀 때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3,000포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작년 2015년도 7월 달에 요거 작년 2015년도 개정세법입니다. 자, 근데 작년엔 여기 없었는데 왜 지금 요번엔 들어와 있냐면요. 이게 작년 시험에는 시험 범위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시험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시험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시험 실시행일 당일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하라는 것으로 또 공법 2차 과목에서 지금은
중개사법부터 공법까지 쫙 시험을 120분 동안 치르니까 너무 힘들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그 중간에 공법하고 다른 거하고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 10분 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텀을 줄 것 같은데 내년 일이에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아니 시험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해야지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개정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그 이후에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 7월달 개정된 내용을까지만 이렇게 출제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험 실시 당일날 시행 중인 법령에 답안을 작성하라 그러면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 출제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호텔에서 갇혀가지고 못 나오죠? 핸드폰 다 뺏기고 시험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출제를 했어요. 검토 교수가 또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갇혀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한 5일 전인가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일주일 전에 5일 전쯤에 전년도 상위 1% 합격생들 중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해서 시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당이 얼마인데요. 시험 검토 이거 들어와달라고 해가지고 시간 되는 사람들 있으면 상위 1% 내에서 그 합격생 중에서 시간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합숙시켜가지고 핸드폰 다 뺏고 가둬놓고서 뭐 출제된 문제를 보게 해요 시험을. 그래가지고 너무 그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낮거나 너무 이제 그 저기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출제 수준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봐서 너무 낮으면은 이제 좀 교체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아니 그러면 시험 계획 당일날 시행 중인 법령에 답안을 작성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9월달이나 막 그때 막 법이 10월달에 막 그때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미 인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출제했는데 그걸 모르고서 출제해서 갇혀가지고 이렇게 책 몇 권 들어가서 출제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뭐 뉴스 소식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자, 인터넷 되면은 다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다 알려줄 거 아니야,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고 뭐. 자, 근데 상위 1% 합격생들이 더 특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근데 되게 힘들대요. 들어가가지고, 아니, 왜냐면 책하고 만화책하고 막 이런 걸 막, 시컷 보게 해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이제 요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보고서, 다른 데하고 단절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 있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저기지.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감옥 없는, 아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성남에서 배웠던 수강생 한 명이 상위 1%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름은 이걸 촬영하니까 정식 이름을 다 말 못하고 조땡별 여성 수강생인데 주부 수강생 30대 주부 수강생이었는데 초반에 주부 수강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3년 전에 들어갔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재작년이었나 3년 전에 하여튼 들어갔는데 요 수강생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상위 1% 그거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나보고 다 까먹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세법 요약집 좀 달라고 하길래 제가 갖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얘가 얘한테 철저히 당부한 게 10개 이상 이런 얘기만 10개 이상 맞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떡하네. 갑자기 그냥 네 기본 실력으로 봐가지고 생각 안 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잘 보면 안 된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 잘 보면 점수가 안 나와야지. 이게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난이도를 조정하지. 그래서 무조건 막 그러라고 했었는데 갇혀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냐 시험 끝나고 알려달라 바로 그랬더니 1시간 후인가 올라가지고 다른 수강생들이 이미 시험 본 수강생들이 다 어떤 문제 나왔는지 알려줬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다고 고생했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2월 말쯤에 중순인가 말쯤에 와가지고 세법을 처음 듣는 데 있죠. 인상 빡빡 쓰면서 듣다고. 다른 과목은 미리 동강을 봤다나 그런데 세법 첫 시간에 와가지고 중간에 오니까 뭔 소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상만 빡빡 쓰고 앉아 있고 이 친구가 아주 늘씬해요. 늘씬하고 그런데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어. 약간 야하면서도 화려해. 화장도 진하고. 나는 그래서 딱 얘를 딱 봤을 때 이거 공부는 영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공부 영 아니겠어 생각했는데 여름쯤 돼가지고요. 여름쯤부터 하여튼 몇 번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딱 공부 벌써 전달되는 느낌이 들더니 여름부터는 뭐 하여튼 다른 과목 학원에서 1등 이제 거의 1등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전 과목 뭐 한두 개씩 틀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90점 넘어가지고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당연히 다 맞고, 오, 그냥 뭐 그래서 그랬던 수강생인데, 예. 자, 겉보기하고는 틀리단 말이지.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쟤는 공부는 아닌 것 같다, 예, 진짜. 아유, 애가 그냥 너무 그냥 진짜 아구 화려해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여름 같은 때는 어유 눈을 못 맞추겠어, 애가 너무 야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애가 막 그랬는데, 어유 공부는 꽝인 줄 알고 쟤는 그냥 뭐 했더니 어유 공부 진짜 잘했어요. 겉보기와는 틀리게. 그래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독하게 그냥 공부했답니다. 독하게. 자, 그래서 그래, 상위 프로인데 뭐 자격증은 어차피 뭐 그래봤자 하나밖에 못 받았지만, 자, 우리 9페이지 계속 이어서 봅니다. 하여튼 동그라미 2번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개정세법 내용 잘 봅니다. 또 동그라미 2번 민법 제839조의 2 및 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재산분할로 이혼할 때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자, 재산분할로 내가 취득해요. 자, 그랬을 때 남편 명의에서 내 명의로 등기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등기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이거 눈여겨 봐놓으시고요. 4번 건축물 건축했을 때입니다. 양가로 1번을 보니까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요. 건물을 일반적으로 건축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가로 안에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미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하라고 하면서 그럼 임시 사용승인을 취득시로 하고요.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이런 날과 비교해서 하여튼 사실상 사용이라고 또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래요, 취득 시기가. 그러면 제 질문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질문. 허가받은 건축물을 허가받아요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예요. OX. 다시 허가받아 건축물 건축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요. 맞습니다. 숫자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원칙인데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라며요. 근데 또 이런 날보다 사실상 사용을 먼저 하면 그날이라며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양가로 2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자, 도시 및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그 줄 끝에 으로 건축한 주택을 자,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취득시이고 양가로 2번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 밑줄 딱 거져 있죠? 주택의 경우 취득시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이나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할 때 환지 방식에서 취득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빠지면 틀려요. 소유권 이전 방식일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요거하고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제가 다음 날 쏙 뺐잖아요. 이거 바꾼다면 다음 날 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양가로 3번, 자, 양가로 1번과 2번이 중요하고요. 양가로 3번은 안 중요합니다. 편하게 보시면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 시기. 그래도 눈여겨 한번 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은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의 취득 시기고, 양가로 2번은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고, 양가로 3번은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 시기입니다. 자, 가로 안에 보니까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택법 규정에서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네요? 근데 니은번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알겠네. 양도소득세에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받은 토지 취득할 때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세독기에. 환처분으로 권리면적 증가하면서 된 토지는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하여튼 양도세에서는 취득세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 또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런 거 나올 때는 그
다음 날을 주기로 합니다. 다음 날 쏙박아 지금 틀리고. 근데 주택조합이 비전문용 토지 수거할 때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건 다음 날 붙이면 틀리고, 소유권 이전 방식은 환지 처분에 의한 것은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아셨죠, 여러분? 요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5번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원칙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로 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지목 변경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이고, 바꾼다 그러면 옛날 규정으로 바꿔요. 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상 취득 시기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지목 변경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제 지금은 나란히 어떻게 한다? 중 빠른 날입니다. 예외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요. 넘어갑니다. 30페이지 6번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이요. 자,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예외적으로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았다 그러면 그날이요. 사용승낙이나 허가일이고. 자, 이렇게. 자,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기본서라든가 또 어떤 저기들 법령을 보면 더 많이 있고 또 예규 내용도 더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취득식이 더 필요 없고 이 정도만 딱 아시면 답 고르는 데 지장 없습니다.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06번 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6번 테마는 별표실 3개 합니다. 별표실 3개 하시고 06번 테마 별표 3개 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취득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양가로 2번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죠? 연부금액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이지. 아까 했습니다.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닙니다. 사례 문제에서 계약서상으로 총 연부금액 얼마,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 얼마. 근데 그 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 얼마 나오면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요. 또 바탕에서 박스에 있는 내용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이요. 주택법 규정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 이거 배웁니까 요새 공법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주택법에서. 네? 안 배웠죠? 요게 작년에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공법에서 이제 주택법 규정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에는 이 공법 모법이 이게 주택법에서 이게 삭제가 됐는데 이 우리 지방세법은 아직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이거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나왔다 그러면 이 주택법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이게 우리 지방세법에서 법이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올 겁니다. 한번 본인이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에서 주택법 규정에서 거래가액을 거래 당사자들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 있으면 거래 당사자들 거래가액을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액은 원칙 취득세 과세 표준되는 신고가액으로 봅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객관성이 있는데 이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액은 객관성 없고 원칙 신고하기로 봐요. 그러니까 원칙 신고하기로 보는데, 자, 얘기입니다. 하여튼 예외 봅니다.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경우, 자,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무자가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불성실을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죠. 취득세는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누가 2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요? 과세권자가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우리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고, 용어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심하게 들면서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시가편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지자체 장은 항상 지방세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편액으로요. 예? 자, 그래서 시가편액이라는 것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고, 자,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우리가 시가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편액 결정 어떻게 되느냐는 자,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하여튼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시가편액이 과세되는 경우, 납세문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무신고하고 똑같이 봅니다.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면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편액으로. 그 다음에 3번 특례요. 시가편액보다 높든 낮든 언제나 시가편액 관계없이 사실상 그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하는데, 객관적인 취득 나왔다. 아까 취득 시기에서도 국수공판법이요. 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자,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제가 시가편액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거기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취득가격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죠? 그러면 시가편액보다 낮더라도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 7천만 원을 과세 표준하는 거죠.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신고필증에서 입증이 되고요.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시가편액 1억짜리를 경매에서 취득했는데 1억짜리를 시가편액 1억짜리 경매에서 7천만 원 주겠다. 과세 표준 얼마가 돼요? 7천만 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 다음에 자, 판결문에서 취득가에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석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것도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다만 근데 화해, 포기, 인락, 자백관주의한 거, 의제자백, 자백관주의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다고 그랬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가편액 1억짜리인데 화해에 의한 판결로 또는 화해 조소상으로 또는 화해에 의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이 8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네, 1억으로 합니다. 자, 화해에 의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편액 미달할 때도 이 화해에 의한 판결로 또는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아닙니다. 이 객관성 없기 때문에 시가편액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해?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장부, 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해서 법인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6번이요. 자, 여기 이제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별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인데, 자, 과세 표준화 하나가 더 들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게 되는데, 화살표를 봅니다. 국수공판법의 부의 경우에는 자, 과세 표준을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봉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이요. 우리 배웠죠?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형이 취득한다거나, 에? 시가 6억짜리를 형이 3억에 양도했다거나 배웠잖아요.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했잖아요. 이렇게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의 경우는 자,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당연하지. 무상 취득의 경우가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빵원이잖아요. 빵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자,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결국 무상 취득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고 배웠어요? 시가편액으로. 무상 취득은 결국은 시가편액으로 과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그럼 저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격인데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과세 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이 되는데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뭐로? 시가편액으로. 또 언제나 항상 시가편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인 취득 어떤 경우?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의 경우에는 자, 그 취득자가 신고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는 이제 출제 안 될 거지만 그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액은 원칙 일반적인 취득자 신고 가액으로 보니까
이 주택거래 신고정내에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무엇을 과세표준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성 없으니까. 근데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라든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자 이렇게 높게 신고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걸 과세표준합니까? 높게 신고됐을 때는 원칙 뭐로 하는 거예요? 신고가액으로 하는 거죠. 원칙 높게 신고되면.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인 거래라든가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둘 중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둘 중 어떤 거?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둘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근데 국소공판법부의 경우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소공판법부 사실상 추가요로 하는 거지. 무상 취득했을 때라든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 취득은 결국은 시가표준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주의를 봅니다. 31페이지 주의를 보세요.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옛날에 검인계약서 다 가짜로 했어요. 공정서 돈만 내면 도장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도 객관성이 없다고 봐서 무엇을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비교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를 봅니다. 취득 시기는 둘 다 어느 때를 취득 시한다고 해서 유상취득의 경우 계약상 장문지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규정에 의한 경우는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 언제로 해? 계약상 장문지표를. 근데 과세표준에서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든가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의 경우에 동그라미 기억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어요. 뭘 과세표준해? 시가표준액. 근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원칙 신고가격이 과세표준되는 거니까 이때는 뭘 과세표준해? 신고가액. 그래서 결론 일반적인 경우라든가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의 경우는 객관성 없으니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례 문제 나왔을 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때도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과세표준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왜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지역이 땅값이 요 정도 가격대였는데 대형 국책 사업이 유치된다고 하면서 땅값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정도 가격대에 소위 시가가 형성돼 있고 우리가 시가를 반영해서 우리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공시 가격은 시가의 7, 80% 선에서 이게 되게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굉장히 낮죠. 어떻든 간에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가 과세 시가표준액이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형 국책 사업이 무산돼서 땅값이 더 내려갔어요.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아서 관계당국에서 신고 제출했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대형 국책 사업 때문에 땅값 한참 올라갔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표준액 산정고시 되는데 대형 국책 사업 무산돼서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게 거래됐을 거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가표준액과에 관계없이요. 높든 낮든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다시 결론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은 이 신고한 가격이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뭘 과세표준해? 이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주택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객관성 없는 거고, 하여튼 일반적인 경우라든가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준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7번 테마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인데 별표시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시 하나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들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다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특수한 경우에 과세표준까지를 좀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에 가려고 좀 시계 보는 사람들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진짜 참. 자기 시계 있으면서도 뒤에 저기 꼭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아이고, 진짜. 그럼 시간이 안 갔다는 거야지. 그럼 수업을 집중을 못 했다는 거지. 제가 오늘 요까지 이제 하려고, 벌써 끝났나? 이래야 수업을 집중한 거지, 여러분. 아, 진짜. 자, 봅니다. 31페이지. 07번 테마를 보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입니다. 1번에 건축. 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되어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가 공법에서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개축, 이축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건축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취득서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이때 건축, 돼지꼬리 땡냐에서 항상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증축과 개축 등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는 증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항상 뭐라고 써 있는다고요? 증축, 등 이렇게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증축. 자, 그래서 건축물을 자 봅니다. 증축하거나 또 개수했습니다. 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해서 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때 과세표준을 뭐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가한 가액. 자, 이 경우 가로 안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무엇을 과세표준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2번 토지 지목 변경. 동그라미 1번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이때 박산에 바탕스 박산에 증가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지목 변경 전 가로 안에 지목 변경 공사 착공 연재 결정 혹시 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하는데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즉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 뭐가 된다고요?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걸 과세표준합니다. 1억이었는데 시가표준액이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5억이 됐다. 얼마? 4억 원. 이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 동그라미 2번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지목비용 인정하는데 든 비용, 소요된 비용, 든 비용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원에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사례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지목을 변경한다, 증가한 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비용이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든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개인 갑이 요거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 1억,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5억이다. 얼마를 과세표준한다고요? 네? 얼마? 증가한 가액 4억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자, 만약에 A라는 법인이 지목을 변경합니다. 밭이었는데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5억이고, 단 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든 비용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다. 자, 그랬을 때 1억 2천만 원이다. 그럴 때 이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이 법인의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네?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 든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증가한 가액 4억에서 어떤 수강생은 1억 2천 빼서 2억 8천 아니라고 그랬죠? 든 비용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구별합니다. 일반적인 지목 변경과 비교하시고요. 됐죠, 여러분들? 뭐 오를 거 없는데 넘어갑니다. 32페이지 봅니다.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요거 마저 끝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그렇네. 자, 그래서 배도 고프고 자, 일단 중간에 끊는 게 좀 껄쩍지긴 하긴 하지만 뭐 별건 아니고요. 요 3번 여기부터 자 끊고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가만있어 봐. 지금 몇 번 남았죠? 우리가 이번 달에 3번 오늘이 며칠이죠? 6월 4일이요? 3일? 6월 3일.
10, 17, 24. 아, 그렇구나. 3번 넘었으니까 충분하구나. 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세율에 대한 거 우리 세율 지방세에서 취득세 세율 부분이 최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세율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뭐 과세비수는 중요한 것은 이제 다 했어요, 거의. 그래서 세율을 보고 그 다음에 세율을 이제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고 나머지 이제 납세 절차 이런 거 다 보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럭저럭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 봅니다. 절 보시고요. 아니 절 보시고 복습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요 취득세 우리 취득이 뭐냐를 배웠고요.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를 배웠네요. 절 봅니다, 여러분. 네. 자, 국세나 지방세 우리 조세 채권이요. 지방자산세 징수금 그러면 뭐 우리가 체납소분비 그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이런 것을 지자체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나왔지만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는 자 체납소분비 1등 그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순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체납소분비나 그다음에 지방세나 또 국세는 순위가 같고 뭐 국세나 지방세나 가산금 이런 애들은 자 우리 채무자 재산이 매각됐을 때 그 매각 재산에서 우선해서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우선해서 가져가는데 얘들이 국세 지방세 조세채권 일반 채권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근데 조세들 상호간의 순서가 또 있죠. 국세지방세 동순위라고 있고 조세들 상호간에는 담보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고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순서입니다. 담보 잡아놓으면 빨리 그냥 팔아가지고 하기가 좋잖아요. 압류한 거는 또 이제 이걸 갖다가 또 뭐 절차가 또 복잡해지고 뭐 등등 이렇기 때문에 담보 잡아놓은 조세, 압류한 조세, 또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에 우선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럴 때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자 국세지방세 우선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국세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외 먼저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요거 매각이 돼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1등이고 또는 체납소분비 있죠. 얘들이 무조건 1등이고 쭉 아까 정리드렸어요. 2등은 소액임차보증금 또 그다음에 자 3개월분 최종 임금채권 요게 2그룹이고 2등이고 3등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관계없이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이걸 꼬라야죠. 재산세. 자 나오면 같이 나오네.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들 보유세 4가지.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설정 일정한 것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되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근데 이 피담보채권 바로 따라다니는 애가 있죠? 일반임금채권, 나머지 일반임금채권, 피담보채권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돼서 우선하면 덩달아 바로 뒤따라서 우선하고 만약에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바로 뒤따라서 일반임금채권도 후순이고 그랬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법정기일, 신고일이나 고의서 발송일 이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하고 후순이고 아셨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일반임금채권 따라다니고 자 요겁니다. 아까 판수했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판수했던 거 저기, 하여튼, 1등, 2등, 3등 딱 정해져 있고, 법정기일 전이냐, 후냐, 요것만 따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절 봅니다. 우리 취득세에서, 취득세 유형에서는 뭐 많이 한 거라, 취득세 취득 유형은 많이 한 거라. 하여튼,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고, 하여튼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사실상 취득이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 과세되지 않고 이런 것들. 근데 다만 명의신탁은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뭐 지역권 이런 것들 소유권 이해권리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양도세와 달리. 그리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용,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용으로 나눌 때 사실상 취득용, 원시, 승계, 유상무상으로 나눠서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하세요.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4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의제 취득용,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 사랑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또 또도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금방 배웠어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비용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가 과세표준이 되고? 등비용. 이런 거 금방 배웠고요. 또 과점주주 주식취득,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했다고. 또 그 법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신탁 재산도 포함해서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의제 감죄 취득세부가 됩니다. 그럴 때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세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과점주가 된 날인지 지분주 전체. 된 이유에는 뭐만? 증가분만. 근데 단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5년 내 규정 삭제되고 그 이전에 과점주 때 최고 비율보다 자 다시 됐을 때 증가가 있어야지. 증가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80, 60, 70% 됐을 때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 만약에 70, 60, 80% 됐을 때 납세 의무가 있고요. 10% 증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예?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을 때 증가분 과세하는 거지. 증가가 없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취득시기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장부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의 경우는 사실상 장부지별. 예? 자. 그 다음에 연부취득은 계약상 연부금 비율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비율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비율. 증여로 취득했을 때 무상취득은 어느 때 취득시에? 계약일. 증여 무상취득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유증은 유증 개시일. 이런 날 되기 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등록일이고 빠르면. 또 제3분할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어느 때 취득시로 하느냐? 4명 남편 명의 4명으로 등기한 날. 요거 추가된 거.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유상 승계든 무상 승계 취득이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성으로 입증돼야지 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허가받은 건축물을 원칙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승인을. 근데 이거 날더라고. 사실상 상인하고 비교해서 빠르면 사실상 상이니까 계약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상인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 환지 방식이 할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방식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하고 사실상 상인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납세의무자가 원칙 취득 당시 뭐 신고하는 가격이 과세 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이 과세되는데 어느 경우에 자 납세의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하고 누하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그럴 때는 시가 표준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시가 표준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 짧다서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야. 근데 자,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무상취득의 경우라든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특히 무상취득은 상속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무엇을 과세 표준하느냐? 시가표준에 고랍니다. 결국 시가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이 과세표준됩니다. 신고가액이 크면 시가표준액보다 그러면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그러니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작으면 시가표준액이고 둘 중 큰 금액.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표준해?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추가적으로 하고 이거죠? 예. 근데 취득 시기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도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율로예요, 계약상 잔금지율로예요. 계약상 잔금지율로 한다는 거. 객관성은 있어도 헷갈린다고. 예? 취득 시기는. 요거 조금 표정이 어두워진 것 같아? 이거 했잖아요, 아까. 자, 오늘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